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매 맞는 여종을 구한 거지. 총각의 기적. 오늘 이야기는 매 맞는 여종을 구하고 복받은 거지 총각의 사연이요. 거리에 거지 복돌이와 여종 춘이 그들의 첫 만남은 피와 눈물 위에서 피어났지요. 자, 시작합니다. 조선 순조 15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오후 한양의 심장부 유기전 거리는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과 백성들로 인산이 내었다. 비단 보세요. 소주 명나라 비단이요. 신선한 전복, 제주도에서 바로 올라온 전복, 경상도 대추, 꿀맛 나는 대추요. 구성진 외침이 거리를 메웠고 그 한가운데 가장 큰 위세를 떨치던 곳은 바로 김행수의 점포였다. 점포는 이풍당당했다. 기와지붕은 윤이 반들거리고 붉은 기둥엔 금칠이 번쩍였다. 문 앞엔 키 큰 호위 장정들이 도열했고 허리엔 칼이 번들거렸다. 김행수는 6년 전엔 왕이나 다름없었다.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으나 공물을 매점매석하고 도량형을 속여 한약재를 비싸게 팔며 부를 쌓았다. 경쟁 상인들을 신복으로 겁박하거나 암행으로 제거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물론 겉으로는 숨겨진 사실들이었지만 그때였다. 전포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터졌다. 순간 거리가 얼어붙었다. 여종 춘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발 앞에는 수백 냥을 호가하는 고려청자 항아리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춘희는 온몸이 떨렸다. 끝났다. 나는 오늘 죽는다. 저 악명 높은 김행수가 이 계집이 뭘 저질렀느냐. 비단 도포에 금실끈을 맨 김행수가 위세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손에 든 부채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네, 년이 감히 내 집안 보물을 깨뜨리다니. 이 청자가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갑보를 춘희는 바닥에 엎드려 연신절하며 울먹였다. 날이 죄송합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제 부주의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러나 김행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목숨? 종년 주제에 감히 모두 보는 앞에서 본때를 보여라. 장정의 굵은 몽둥이가 춘희 어깨 위로 번쩍 들렸다.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 그만두시오. 군중 뒤에서 울린 목소리.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 하나가 군중을 해치고 나섰다. 22살의 복돌이었다. 앙상한 몸. 그러나 눈빛엔 정의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 거지가 미쳤나? 김행수에게 대들다니. 복돌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눈물을 그냥 볼 수 없다. 설령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도. 김행수가 고성을 질렀다. 이놈이 어디서 기어 나왔느냐. 거지 주제에 내일에 참견을 해? 복돌은 한 발 더 다가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지든 양반이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릇값이 어찌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그 순간 춘희와 복돌의 눈이 마주쳤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종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있다니 이 여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팔려온 여종과 장터의 거지. 극적인 운명의 첫 만남이었다. 사실 그날 청자가 깨진 건 우연만은 아니었다. 점포 안내실에서
김행수가 춘희에게 강압적으로 다가섰기 때문이다. 춘아, 이쯤이면 그만 버텨라. 그가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자 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 제발요. 제 몸과 뜻을 지키고 싶습니다. 놓아주십시오. 필사적으로 뿌리치며 내실문을 밀치고 점포 안으로 달아난 그 찰나 탁자에 부딪히며 청자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김행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상거지 놈이 감히 저놈도 함께 끌어내려라. 장정 5이 달려들었다. 아, 주먹과 발길질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복돌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끝까지 춘희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두시오. 그 여인만은 목소리는 피에 젖어 갈라졌으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춘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다. 제발 그만? 저 때문입니다. 나리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폭행은 계속되었다. 군중은 숨죽였고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마침내 복돌은 쓰러졌다. 김행수가 부채를 휘두르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로 끝장내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라. 장정들은 복돌을 유기전에서 조금 떨어진 폐가로 질질 끌고 가 내던졌다. 흙바닥, 오래된 집더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 복돌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숨만 쉬어도 가슴이 쥐어뜯기는 듯했다. 끝인가? 그래도 그 여인은 살았다. 그것으로 됐다.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춘희의 맑은 눈이 떠올랐다. 밤이 깊자 춘희는 몰래 점포를 빠져나왔다. 모두가 잠든 틈이었다. 들키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폐가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리? 춘희는 무릎을 꿇었다. 상처투성이 몸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치마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고 작은 물동이로 입술을 적셨다. 제발 버텨주세요. 모든 것이 제 잘못 때문입니다. 그래도 살아주셔야 해요. 한참 후 복돌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눈물에 젖은 춘희의 얼굴이 번졌다. 춘희, 위험하니 이제 여기 오지 마시오. 김행수가 알면 상관없어요. 저를 지켜주신 분을 제가 어찌 외면하겠어요. 복돌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괜찮소. 오늘 누군가를 위해 싸워보았소. 그들의 눈빛 사이로 말로 다 못할 감정이 오갔다. 고맙소, 춘희. 당신 때문에 살 이유가 생겼소. 춘희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제가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그날 이유 주는 밤마다 몰래 폐가를 찾았다. 약초를 다려 가져오고 죽을 끓여 먹였다. 처음엔 동정과 고마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오늘은 어떠세요? 여름 좀 내렸어요. 당신 덕에 많이 나왔소. 하지만 당신이 더 위험하오. 조용한 대화 속에 서로의 지난 날도 나눴다. 원래는 거지가 아니었소.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거리로 나왔지. 저도 원래 양반과 선녀였어요. 집안이 망하면서 아픔을 나누며 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일주일이 지나 북돌의 기운이 돌아왔을 때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춘희,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건 당신 덕분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전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복돌은 용기를 냈다. 춘희,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복돌님을 사랑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피어난 첫 사랑이었다. 그 다음 날 밤
폐가 앞에 낡은 바람을 맨 노승이 조용히 다가왔다. 젊은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 육기전에서 내 모습을 보았지. 복돌이 놀라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노승은 곁에 앉아 낮게 말했다. 내 의로운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내가 왔다. 노승은 복돌의 관상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다. 거지의 관상이 아니구나. 22살래? 이런 눈빛 왕우장상에 기운이 흐른다. 맥을 짚고는 담담히 이었다. 그날 너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남을 위해 몸을 던졌기에 하늘이 남겼다. 복돌이 작게 웃었다. 스님,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일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 남을 위해 목숨을 거는 마음이다. 노승은 작은 약봉지를 내주었다. 오가피와 단기 산삼을 다렸다. 하루 3번. 며칠이면 젊은 기운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일렀다. 앞으로 너는 장사를 배워 정직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리라. 허나 잊지 마라. 처음의 뜻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다. 예, 스님. 다시는 거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약한 자와 억울한 일을 돕겠습니다. 노승이 미소 지었다. 하늘이 들었으니 길은 열린다. 다만 한 가지, 너와 인연 맺은 그 여인 구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가 진정 자유로울 수 있게 세상을 바꿔야 한다. 복돌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님, 그 여인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좋다. 특히 22에서 28까지 7회가 중요하다. 그때 내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다음 날 거의 기적처럼 회복된 복돌을 보고 춘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으셨어요? 하늘이 도운 모양이요. 복돌은 춘이의 손을 꼭 잡았다. 춘이, 나는 이제 달라질 것이요. 장사를 배워 꼭 성공하겠소.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자유롭게 하겠소. 준이의 눈동자에 희망이 반짝였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반드시 약속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의 씨앗이 움텄다. 완전히 회복한 복돌은 주막거리로 향했다. 밤길. 집마차가 늘어선 곳에서 장정들이 분주히 오갔다. 어이, 젊은이, 이리 와서 좀 도와주겠나? 넉넉한 배와 목소리에 중년 사내가 손짓했다. 장돌이었다. 복돌은 지체 없이 달려가 포대를 들었다. 예,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허허, 보기엔 앙상한데 힘은 제법이구먼. 이름이 뭔가? 복돌이라 합니다. 나는 장돌이. 전국을 떠돌며 장사하는 사내지. 장사 배워보고 싶나? 복돌의 가슴이 뛰었다. 네,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밤 장돌이와 상인들은 주막 사랑방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돌렸다. 복돌은 술잔 대신 물을 마시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장사는 말이다.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장돌이가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사람 마음을 사고 파는 거지. 신뢰라는 물건 말이야. 다른 상인이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 비단이나 소금은 눈에 보이지만 신뢰는 눈에 안 보이지. 허나 없으면 장사는 오래 못 가. 복돌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 새겼다. 정직으로 사람 마음을 얻는다. 노승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구나. 그럼 사기치거나 속이는 장사꾼은
어떻게 됩니까? 장돌이가 크게 웃었다. 뭐까지 당장은 돈을 벌어도 뭐하나 모두가 등을 돌리거든. 한양 6기 전에도 그런 놈들 많아. 김행수 같은 작자들 말이야. 복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행수 언젠가 반드시 그 자를 넘어서야 한다. 다음 날부터 복돌은 장돌이를 따라 전국을 돌며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 소금은 전라도 개벌에서 온 거야. 입자가 굵지. 하지만 맛은 순하다. 이 약재는 경상도 산에서 건 인삼이지. 줄기 무늬가 살아있어야 진품이다. 복돌은 눈을 반짝이며 배웠다. 그의 머리는 놀랍도록 빨랐다. 물건을 고를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을 크게 열어라. 때로는 실패도 했다. 값싼 비단을 비싼 값에 속아 산 적도 있었고 짐을 잘못 묶어 포대가 터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장돌리는 호통쳤다. 이놈, 장사꾼이 눈을 어둡게 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두 눈 크게 뜨란 말이야. 하지만 복돌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 앉아 배운 것을 정리하며 다짐했다. 신뢰, 정직, 밝은 눈. 이것이 내가 살아갈 무기다. 그리고 춘희를 구할 힘이다. 3달 후 장돌이가 복돌에게 첫 시험을 주었다. 복돌아, 이제 네 혼자 작은 거래를 해보거라. 경상도에서 들려온 대추를 팔아 서울에서 쌀을 사오는 일이다. 혼자서라고요? 그래, 이번이 내 시험이다. 정직하게, 그러나 눈은 밝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복돌은 전전긍긍하면서도 거래에 나섰다. 장사꾼들이 속이려 들었으나 그는 배운 대로 꼼꼼히 살폈다. 이 대추는 경상도 청도근 것이지요. 색깔과 단맛으로 보아. 이놈이 제법 아는구먼. 상인들이 놀라워했다. 복돌은 정직하게 값을 매겼다. 바가지를 씌우려던 상인도 결국 정당한 값을 불렀다. 쌀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다. 겉보리를 섞어놓은 쌀을 가려내고 정확한 양을 달아서 샀다. 허허, 내 놈 이제 제법이구나. 들을 땐 멈추고 아는 만큼만 말을 한다. 그게 내 장사다. 장돌이가 어깨를 두드렸다. 복돌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더 큰 장사가 되어 김맹수 같은 자를 심판하리라. 이해부터 장돌이는 복돌에게 더 어려운 과제들을 주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거라. 옷은 넉넉한데 신발이 달렀다. 멀리서 온 급한 손님이다. 너무 깎지 않아도 산다. 말은 크지만 눈이 흔들린다. 허세형 깎기 손님이다. 처음에는 조용히 기준을 보여라. 절반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복돌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손의 모양까지. 같은 물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장돌리는 실제 거래를 보여주었다. 또 하나 장돌이가 귀띔했다. 가끔 관화 사람들이 뭘 요구할지 모른다. 저울 한번 보시죠. 이 한마디면 웬만한 일은 지나간다. 두눈하게 보여주는 게 최선이다. 복돌은 말의 무게를 배웠다. 말하지 않고 사실만 짧게 상대의 이익을 함께 놓아라. 수련 3년. 복돌은 작은 행렬의 우두머리를 맡았다. 길이 끊기면 우회로를 찾고 비가 오면 차양과 방수를 나눴다. 밤마다 임원 점검을 하며 장부에 무사 귀환을 적었다. 이름 옆엔 작은 동그라미. 나는 이 사람들의 안전을 함께 돌보는 자다. 장터에서 다시 한양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은 유기전 골목으로 달려갔다. 준이 무턱대고 찾을 수는 없었다. 위험했다. 대신 복돌은 서신 한 장을 인명의 손을 통해 흘려보냈다. 괜찮소. 나는 배우고 있어. 정직으로 길을 내어 반드시 그대를 자유롭게 하겠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복돌은 처음처럼 단단해졌다. 5년이 흘렀다. 복돌은 이제 28이 되었다. 창돌이가 말했다. 복돌아, 이제 내가 독립할 때가 되었다. 형님, 저는 이미 나보다 뛰어납니다. 아니, 너는 이미 나보다 뛰어나다. 사람을 보는 눈도 있고 정직하기까지 하다. 이제 네 상단을 꾸려라. 장돌이는 복돌에게 목돈을 주었다. 이건 내가 5년 동안 번 돈이다. 내가 맡아 불려뒀지. 형님, 이렇게 많이 받아라. 그리고 김맹수 같은 놈들을 무너뜨려라.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정직은 느리나 무너지지 않는다. 김행수 같은 자의 성정은 겉보기와 다르다. 기둥은 속에서 썩는다. 복돌은 깊게 절했다. 스승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복돌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5년 동안의 혹독한 수련이 떠올랐다. 독립을 준비하면서도 복돌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 주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밤하늘의 달을 보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주희,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그 악한 김행수 밑에서 고생하고 있을까? 그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드시 구해내겠다. 그리고 함께 자유롭게 살겠다. 그래서 복돌은 바로 경기도 양주목장터에 객주를 열었고 자신의 상단도 작은 규모였지만 꾸렸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형님, 김행수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복돌의 신복인 장세가 급히 달려왔다. 누구인가? 김행수의 신복이었던 장도목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김행수 명령으로 경쟁 상인들을 죽인 일, 곡식을 숨긴 일, 저울을 속인 일까지 모두 증언하겠다고 복돌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침내 김행수를 처벌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미리 낮에 안면을 익혀놓았던 김맹수의 사재기, 창고 직기 박영감을 찾아가 물건 정리를 돕는 척하며 말을 건넸다. 영감님, 아이들이군요. 조심스레 내 민족한 그릇과 온기 있는 말에 영감의 어깨가 풀렸다. 그는 낡은 장부를 꺼내놨게 속삭였다. 나도 오래 눈 감았지. 하지만 요즘은 잠이 안 와. 가져가게 장부에는 입출고 날짜와 실제 수량, 감춘 분량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즉, 거기에는 김행수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박영감으로부터 김행수가 쓰던 가짜 저울추와 속임수대 말을 확보했다. 빠진 저울추, 이중 바닥이 있는 데와 말이 명백한 증거였다. 왈자두목을 직접 만나서 진술을 확보했다. 김행수 나리가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경쟁 상인들을 처리하라고. 저는 막서방을 한강에 빠뜨렸고 이씨와 정서방도 독을 먹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돌은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았고 나중에 관하여 증언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다. 증거를 확보한 복돌은 한성부에 고발했다. 관이 그날 밤 급습을 결정했다. 한성부다. 모두 멈춰라. 김행수가 곡식을 매점매석하여 곡물을 사재기하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동시에 가짜 저울과 말도 모두 압수됐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양반이다.
김행수가 발광했지만 소용없었다. 장두목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한성부 대청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복돌과 춘희가 7년 만에 다시 마주 보았다. 춘희는 26살이 되어 있었다. 고생으로 여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복돌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복돌님. 복돌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던 7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판관이 김행수의 죄목을 하나씩 낭독했다. 첫째, 곡식을 사재게 하여 백성들을 군주이게 한 죄. 둘째, 도양영령을 속여 백성들을 기만한 죄. 셋째, 경쟁상인 3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살인교사죄. 넷째, 여종을 학대한 죄.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다. 준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행수가 곡식을 숨기고 저울을 속이고 저를 때리는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서방과 이씨, 정서방을 죽이라고 장두목에게 명령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장두목도 무릎을 꿇고 자백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김행수 명령으로 3명을 죽였습니다. 판관이 선고했다. 김행수는 살인교사죄로 참수형, 장두목은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하여야 하나 직접 자백하였기에 참수형은 면하고 직역형에 처한다. 김행수의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김행수의 폭력, 폭행의 피해자인 추는 이제 자유로운 신부님을 명한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만세, 하늘이 도우셨다. 악인에게 벌이 내렸다. 준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복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준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자유입니다. 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저는 복돌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복돌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녀가 자신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천복을 얻은 셈입니다. 둘은 함께 상단을 꾸려 나갔다. 낮에는 장사에 전념하고 밤에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주는 놀라운 상제를 보였다. 10년간 김행수 밑에서 장부를 보며 터득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계산을 척해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도 뛰어났다. 이 손님은 급한 일이 있어 보이니 조금 비싸도 사실 겁니다. 저분은 가격을 깎으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물건이니 결국 사실 거예요. 복돌은 감탄했다. 준니, 당신은 타고난 장사꾼요. 복돌님이 가르쳐 주신 정직함과 제가 배운 기술이 합쳐진 거예요. 상단은 나날이 커져갔다. 이제 수레가 20대, 일꾼이 10명이 넘었다. 어느 달 밤 복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춘희, 나와 함께 평생을 걸어주겠소? 준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종이었다는 걸 개의치 않으시나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여.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소. 그날 밤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했다. 준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홍조가 돌았다. 복돌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6년 전 상처를 돌봐주던 그 따뜻한 손이었다. 준이,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거지로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복돌님. 복돌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날의 용기가 저에게 삶의 의미를 줬어요. 이 봄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렸다. 장돌리 형님과 상단 식구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 복돌아, 내가 이런 좋은 아내를 얻다니 하늘이 도운 거다. 지는 첫날 밤 복돌과 추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꿈이 아니네요. 7회를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올레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복돌은 춘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춘희는 복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상단은 나날이 커져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독차지하지 않았다.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고 길거리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릴 수는 없지요. 준이가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고통받았던 만큼 남의 고통도 덜어줘야 해요. 복돌이 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혼례를 올린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복돌님, 혹시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준이가 자책하며 말했다. 아니요. 우리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 같아요. 복돌이 춘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어깨가 따뜻했다. 어느 날 춘이가 말했다. 복돌님,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는 못해도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맞아요, 춘이. 우리만의 행복을 찾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40이 되었다. 복돌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가 되었고 춘은 그의 현명한 아내가 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둘은 정원에 앉아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오? 어떻게 잊겠어요? 복돌님이 저를 구해주신 그날. 아니요. 그날은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거지로 죽었을 테니까요. 준이가 복돌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 참 많이 걸어왔네요. 앞으로도 더 많이 걸어가야지요. 함께. 45 되던 큰 시련이 찾아왔다. 전국에 흉년이 들고 역병까지 돌았다. 복돌님, 우리 참고의 곡식을 모두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부자가 된 이유가 이런 때를 위해서 아니었나요? 복돌은 주저없이 창고를 열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휼 사업이었다. 복돌 상단에서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복돌과 추는 질서 정연하게 배급했다. 아이들과 노인부터 먼저 주세요.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재도 함께 드려야 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밤 춘이가 병에 쓰러졌다. 관로 때문이었다. 복돌은 며칠 밤을 새우며 간병했다. 여보,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무슨 소리요? 당신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픈 거요. 복돌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추는 회복했다. 그때 주는 말했다. 여보,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서방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깊고 진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뒤 복돌과 아내 추는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거지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된 기적 같은 인생.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 서로를 만나 사랑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지켜낸 것이었다. 김행수 같은 악인은 결국 처벌받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것이었다. 복돌과 추는 부자가 되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다.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젊은 상인들에게 정직한 장사의 길을 가르쳤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있다. 이것이
그들이 평생 지킨 신념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거지와 여종이 만나 조선 최고의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복돌은 가난하고 힘없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용기, 사랑을 지키며 성공을 이루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부당함과 악에 맞서 싸우기보다 올바른 행동과 원칙을 지키고 사람을 돕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부와 명예를 얻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 이 이야기는 정직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결국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용기 있게 남을 돕는 행동이 뜻밖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가르친다. 또한 사랑과 신뢰가 행복한 삶의 바탕이 되며 진정한 승리는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함과 인간다움을 지키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한다. 과부가 낳은 신기한 딸. 금령. 옛날 나라가 망하고 바뀌면서 어지러웠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어느 두메 산골에 장처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학식이 높고 청렴한 사람이었는데 일찍이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지냈지만 혼탁한 세상을 피해 아내와 산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장처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산신령이 나타나 앞으로 닥칠 위험을 경고하는 꿈이었다. 앞으로 큰 화가 닥칠 것이다. 어서 여기서 몸을 귀하거라. 꿈에서 깬 장처사는 뒤숭숭한 생각에 불안했다. 산신령의 경고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일단 아내와 함께 몸을 피하기로 하고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산내 아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목숨이 위급합니다. 장처사 부부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다. 아니, 대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단 말이오? 남편이 묻자 붉은 옷의 동자는 불안해하며 자신의 사연을 짧게 이야기했다. 전 용왕의 셋째 아들인데 지금 요괴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용왕의 딸을 신부로 맞아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요괴가 신부를 빼앗으려고 공격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힘껏 싸웠지만 아직 어리고 힘이 약해서 요괴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신부는 죽고 저도 더 이상 달아날 힘을 잃었습니다. 부인께서 잠시 입을 벌려주시면 제가 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절 살려주시면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동자의 애절한 부탁에 장처사와 아내는 입을 조금 벌렸다. 그러자 동자는 몸을 흔들며 붉은 기운으로 변하더니 장처사 부인의 입속으로 쏙 들어갔다.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붉은 기운을 꿀꺽 삼키자 벗은 잦아들었고 날씨가 화창하게 맑아졌다. 장처사 부부는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참 괴이한 일이구려. 그러게나 말입니다. 꿈이라도 꿈 같아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지만 정체 없이 도망치는 중이라 길을 재촉해서 머물 곳부터 찾아야 했다. 부부는 걷고 또 걸어서 산골짜기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다다랐다. 그곳은 착하고 인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장처사 부부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며 도와주려고 했다. 초라한 행색에도 기품이 느껴지는 장처사에게 집을 빌려주고 땅도 나눠주었으며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장처사 부부는 흔쾌히 승낙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점차
안정을 찾았다. 그런데 장처사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것이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아이가 없는 것이 늘 쓸쓸하고 허전하였는데 어느 날 장처사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다. 청룡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니 선인으로 변해서 공손히 인사했다. 난 동해 용왕이여. 얼마 전 내 아들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상제께 정을 드렸소이다. 공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여. 상제께서도 내 아들과 며느리의 억울함을 불쌍히 여겨 인간 세상에서 인연을 다시 있게 하라고 승낙하셨소. 후디 잘 길러주시오. 장처사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옆에서 곤히 잠든 부인의 얼굴을 보았다. 해몽인 것 같았다. 며칠 후 과연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고 10달 뒤에 아들이 태어났다. 놀랍게도 부인이 구해준 붉은 옷의 동자와 얼굴이 똑같았다. 어머나, 그 동자가 정말 우리 아들로 태어났나 봐요. 정말 그런가 보구려. 참으로 잘생기고 영특해 보이오. 부부는 기뻐하며 아들의 이름을 해룡이라 지었고 정성껏 길렀다. 그런데 아들 해룡이 5살이 되었을 때 큰일이 일어났다.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 못해서 사방에서 도적이 들끓었으니 산골짜기의 작은 마을까지도 도적대가 쳐들어온 것이다. 장처사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접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쳤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아직 어린 아들을 안고 뛰다 보니 발걸음이 마음처럼 빠르지 않았고 자꾸만 넘어졌다. 마침내 장처사 부인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러다 우리 셋 다 죽겠어요? 당신이라도 몸을 피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요? 부인이 말했다. 차라리 해룡이를 숨겨놓고 도망쳤다가 도적대가 지나간 후 찾으러 다시 옵시다. 부인은 두려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장처사는 발견되더라도 아기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설득하고 해룡을 큰 바위 틈에 내려놓았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거라. 아버지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해룡아, 엄마가 금방 돌아올 테니까 울지 말고 과일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부부는 해룡을 달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 도망갔다. 하지만 해룡은 금세 부모를 찾으며 무음을 터뜨렸고 쫓아온 도적대에게도 들켰다. 도적들이 귀찮아하며 없애버리려는데 한 남자가 그들을 말렸다. 진꾼으로 끌려온 장삼이란 남자였다. 그만두시오. 부모를 잃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다니겠어. 장삼은 해룡을 얼른 들춰봤다. 왠지 볼수록 마음이 갔고 앞으로 귀하게 될 아이 같았다. 그는 사실 도적들에게서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아이를 업은 핑계로 점점 뒤처지다가 재빨리 달아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도적들이 사라진 후 해룡을 찾으러 돌아온 장처사 부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리 찾아도 어린 아들이 없었던 것이다. 장처사의 부인은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해룡아, 해룡아. 아이고, 어떡해요. 여보, 도적들이 우리 애를 끌고 갔나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슨 표식이라도 해두면 좋았을걸. 앞으로 해룡이를 어떻게 찾아요? 장처사도 후회스러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부인을 부둥켜 안으며 위로했다. 찾을 수 있어, 부인. 우리 아이 등의 붉은 사막귀가 북두칠성처럼 밝혀있지 않소? 그걸로 해룡이를 꼭 찾을 수 있을 것이오. 그 후 장처사 부부는 아들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 수상하게 본 사람들에 의해
도적을 토벌하는 장군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장군은 장처사를 엄하게 문초했는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학식과 인품이 훌륭한 것을 알아보았고 사정도 딱하게 여겨 곁에 두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이 안정되자 양천이란 마을의 현감자리도 주선해 주었다. 양천은 산세가 험준해서 오히려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현감이 된 장처사는 공명정대하게 마을을 다스렸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그 무렵 마을에는 막씨라는 착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남봉꾼이었는데 막씨와 결혼하자마자 얼굴이 못생겼다며 다른 여자를 보았고 아이의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생사조차 몰랐다. 그래도 막씨는 늙은 시어머니를 홀로 극진히 모셨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초막을 짓고 신묘살이도 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막씨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어디론가 더니 어느 아름다운 계곡에서 신선들과 만나는 꿈이었다. 신선들은 막씨의 지극한 효심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혹상제께서 착한 그대에게 상을 내리라 하셨소. 그래서 얼마 전 억울하게 죽은 남의 용왕의 딸을 그대의 자식으로 점지하려고 하오. 신선이 남의 용왕의 딸을 부르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넋을 잃고 바라보는 막씨에게 선녀는 절을 하며 인사했다. 자, 얼굴을 잘 봐두시오. 사정이 있어 앞으로 16년 동안은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잘 기억해 두길 바라오. 이렇게 말하고 신선들은 차례로 용왕의 딸에게 무언가를 주었다. 오색 명주와 붉은 부채, 부술이었다. 각각 신기한 힘과 도수를 부를 수 있는 신물이었는데 신선들은 16년 뒤에 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다른 신관이 내려와 급히 말을 전했다. 막씨가 자식을 낳으려면 남편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그가 전란 중에 죽어서 곤란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신선들은 무언가 한참을 상의하다 방법을 찾겠다며 각자 구름을 타고 흩어졌다. 그리고 막씨는 꿈에서 깼다. 신기한 꿈이었지만 일장춘몽인 듯 허탈함이 밀려왔고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마지막 신관의 말만 계속 마음에 걸렸다. 막씨는 아무래도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소식 판장 없이 가버린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다는 서름이 붙여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줄기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문 밖에 웬 인기척이 느껴져서 막씨가 문을 열었더니 놀랍게도 남편이 서 있었다. 아니, 여보, 이게 웬일이요? 10년이 없도록 소식이 없더니 이제야 돌아오셨어. 막씨는 기쁘고 반가워서 벌써 발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남편은 침울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하구려. 사실 난 이미 죽은 몸이라오. 어리석게도 난 생전에 당신의 착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깨닫게 되었구려. 하지만 당신의 효심 덕분에 옥황상제께 허락을 얻어 이승에 며칠 나올 수 있게 되었어. 날 용서해 주시오, 부인.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막씨는 눈물로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생전에 못한 부부의 정을 나누었다.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저승으로 떠났는데 얼마 후부터 막씨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 마치 임신이라도 한 것 같아 막씨는 당황스러웠다. 이웃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근심했는데 10달 뒤 막씨가 낳은 것은 아기가 아니었다. 놀랍게도 금빛으로
반짝이는 방울이었다. 해구머나, 이게 뭐야? 아이고, 내 발가락에서 하기도 아닌 이상한 것을 낳았네. 막씨는 두려워서 얼른 방울을 들고 멀리 나가버렸는데 방울은 또르르 굴러서 막씨를 따라왔다. 깊은 강물에 던져버려도 물 위에 동동 떠올라 따라왔고 화로알 타오르는 아궁이에 던져도 방울은 전혀 타지 않고 더욱 환하게 빛을 냈다. 막씨는 어쩔 수 없이 방울을 방 안에 두었는데 밤마다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며 막씨의 품에 들어와 잠을 잤다. 그러다 날이 밝으면 방울은 밖에 나가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먹을 것을 가져왔다. 방울란에서 명주실 같은 것이 스르르 나와 곡식이며 과일 같은 온갖 것을 불러오곤 했다. 그리고 추운 날이면 따뜻하게 열을 내어 막을 춥지 않게 덮어주었다. 아이고, 참으로 신기하고 기특하네. 고맙다 방울아. 막씨는 점점 방울이 진짜 딸처럼 생각되어 꼭 안고 사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금방울에 대한 소문은 조금씩 커져갔다. 날마다 막씨의 집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마을의 한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탐을 냈다. 뭐야? 그 금방울이란 게 엄청난 보물 아니야? 그럼 그건 내가 가져야지. 부자 영감은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막씨가 없는 틈을 타서 금방울을 훔쳤다. 그리고 방 안 깊숙이 감춰두었는데 그날 밤 부자 영감의 집에 큰 불이 났다. 순식간에 집과 재물이 다 타버렸지만 부자 영감은 재더미 속에서도 정신없이 금방울만 찾았다. 신기한 방울만 있으면 재물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괜찮다. 괜찮아. 방울만 있으면 돼. 방울이가 어디 갔나? 어디 갔어? 재더미 속에서도 반짝이던 방울은 부자 영감의 부인을 발견하자 그 치마폭으로 튀어 올라갔고 떨어지지 않았다. 부자 영감은 잘됐다고 생각하며 방울을 감추어 부인과 함께 몸을 피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치마폭에 붙은 방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영감 부인이 도통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부인이 떨면서 춥다고 성화를 부리자 부자 영감은 방울에 손을 댔는데 차갑기는커녕 활활 타는 불덩이 같았다.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뜨거운데 춥다니? 아니, 영감이야말로 무슨 헛소리여?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몸이 덜덜 떨리는데. 아유, 이 방울 좀 어떻게 떼어봐요. 부부는 밤새 차갑다, 뜨겁다, 옥신각신 싸우다가 방울이 신통력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더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얼른 막씨를 찾아가 빌었다. 막씨는 방울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었는데 영감 부부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자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다정하게 불렀다. 방울아, 이리 오렴. 막씨의 말에 방울은 영감 부인의 치마폭에서 떨어져 또르르 굴러왔다. 막씨는 방울을 다시 품에 안고 행복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간 부자 영감은 앙심을 품었다. 요사스러운 방울 때문에 집과 재물만 잃었다는 생각에 관가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고, 저 요사스러운 방울을 좀 없애주십시오. 지금 막씨 집에서 사람들이 홀려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말에 장영감은 호기심이 들었다. 신통력을 부린다는 방울이 보고 싶어 나졸들에게 잡아오라고 명했는데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다. 기름칠이라도 한 듯 방울이 너무 미끄러워서 도저히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장영감이 방울의 주인 막씨를 잡아들이라고 하자 그제야 방울도 따라서 관가로 불려왔다. 장영감은 금빛으로 반짝이는 방울이 신기해 보였지만 정말
요사스러운 힘을 가졌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쇠몽둥이로 방울을 깨트리라고 시켰다. 나졸들은 있는 힘껏 쇠몽둥이를 휘둘렀는데 방울은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 올라왔다. 이번에는 도끼로 내리치자 오히려 배가 더욱 푸르러지더니 쑥쑥 자라서 아주 커다란 방울이 되었다. 화가 난 장영감은 벽에 걸어둔 보검을 내리며 명했다. 이건 천하의 명검이다. 이 검으로 방울을 깨트려 보거라. 나졸이 보검으로 있는 힘껏 내려치자 드디어 방울이 둘로 쪼개졌는데 그 속에서 또 다른 방울이 나왔다. 검을 내리칠 때마다 점점 그 수가 늘어나 동원마당 안은 수백 개의 방울들로 가득 찼다.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방울들이 마구 굴러다니자 장영감은 당황해서 소리쳤다. 여봐라, 저 요물들을 모두 잡아 가마솥에 쳐넣어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 펄펄 끓여라. 가마솥의 기름이 펄펄 끓어오르자 방울들은 점점 작아져 없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곧 기름까지 옮겨 붓더니 쇠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장영감은 화가 나서 가마속을 쇠사슬로 밀봉하도록 하고 막시를 잡아오라고 명했다. 참으로 해괴한 요물이로구나. 당장 방울의 주인 막시를 옥에 가두어라. 하지만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본 장영감의 부인은 걱정스러웠다. 아무리 봐도 저 신통한 물건은 하늘에서 내린 것 같아요. 일단 막시를 풀어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어허, 부인, 어찌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시오. 아무리 신통하다 해도 사람들을 홀리는 요물을 이대로 놔둘 순 없어.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장영감은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방바닥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도저히 잘 수 없었던 것이다. 부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자리를 바꿔 눕게 했지만 평감이 눕는 곳마다 펄펄 끓는 것 같았다. 도저히 안방에서 잘 수 없어 사랑방으로 옮겼더니 그곳 역시 불가마처럼 느껴졌다. 장영감은 결국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밥상을 받았다. 그런데 밥마저 불덩이같이 뜨거웠다. 아, 뜨거워. 왜 이렇게 다 뜨거운 거야? 아무리 식혀도 불덩이 같아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자 기진맥진해진 그는 그제야 방울이 노했으리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마솥을 확인해 보니 역시 손밑은 뻥 뚫려 있었고 방울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럴 수가? 어서 막시를 가둔 옥사로 가보거라. 나졸들이 달려가 보니 옥사는 옅은 구름에 쌓여 그 안을 볼 수 없었는데 신기한 방울이 옥사를 넘나들며 막시에게 과일과 음식을 날라주고 있었다. 장영감은 그제야 방울이 요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물건임을 깨달았다. 막시를 얼른 풀어주라고 하자 모든 이상한 일들이 사라졌다. 방울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막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고 장영감은 편안하게 먹고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막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장영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늘이 낸 효부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벌을 주다니. 장영감은 막시의 초가집을 허물고 큰 집을 지어주었으며 매달 양식을 내려주어 일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돌봐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장영감의 부인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연년 전 어린 아들을 이룬 후 슬퍼하다 마음에 병이 든 것이 점점 심해져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이 된 것이다. 우리 해룡이를 생각하면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 어쩔 수 없네요. 여보,
당신만이라도 건강히 버텨서 꼭 우리 혜룡이를 만나세요. 아내의 마지막 유언에 장영감은 비통해서 눈물을 기우듯 흘렸다. 안 돼요, 부이. 제발 죽으면 안 돼요. 아내의 숨이 끝내 끊어지자 장영감은 엎어져 통곡했다. 그런데 그때 방울이 또르방 안으로 굴러와 무언가를 놓고 갔다. 나무십 같은 풀이었는데 보훈초라는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다. 아, 이건 막씨와 방울이 은혜를 갚기 위해 보낸 것이구나. 장영감은 크게 기뻐하며 얼른 풀을 부인의 입에 넣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죽었던 부인이 숨을 크게 내쉬며 눈을 떴다. 아, 한숨 푹 잤더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부이. 장영감은 기뻐하며 방울이 찾아온 이야기를 해주었고 건강이 회복되자 부부가 함께 막씨의 집을 차려갔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형제의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다. 이제 방울은 장영감의 부인에게도 또르 불러와 품에 안겼고 현감 부부는 방울을 사랑하여 금영이란 이름도 지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울은 웬 족자 하나를 물어와 장영감 부부 앞에 내려놓았다. 어린 산내 아이가 그려진 족자였다. 도적에 쫓기던 부부가 어린아이를 내려놓는 그림과 우는 아이를 도적 중 한 남자가 데리고 시골집으로 가는 내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장영감 부부는 수술하듯이 놀랐다. 이럴 수가. 이건 우리 혜룡이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도적 중 한 남자가 데리고 간 것 같은데 방울이 신통력으로 혜룡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준 것 같소. 장영감 부부는 그림을 걸어두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하며 그리움을 달랬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방울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우리 방울이 금영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니, 우리 금영이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어서 찾아봅시다. 막신을 울면서 현감 부부에게 달려와 사실을 알리고 함께 찾아다녔다. 하지만 방울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일부의 줄거리. 장처사는 귀하게 얻은 아들 혜룡을 도적대에게 쫓기다 잃어버리고 양천이란 마을에 현감으로 부임한다. 그 마을에는 막씨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빛으로 반짝이는 방울을 낳는다. 방울은 놀랍고 신기한 힘으로 막씨와 장처사 부부를 도와주고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다. 방울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10여 년 전 도적들에게서 혜룡을 구한 장삼은 도적 무리에서 도망쳐 무사히 고향과 부인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장삼의 부인 변씨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아이가 달갑지 않았다.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가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아니, 그 애는 누구죠? 혹시 당신 아이예요? 그게 아니라 난리통의 부모를 잃은 불쌍한 아이요. 이름이 혜룡이라고 하니 우리가 친자식처럼 길러봅시다. 알았어요. 변씨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아이에게 정이 가지 않았다. 게다가 얼마 후 친자식을 낳게 되자 혜룡이 더욱 거추장스럽게 여겨졌다. 남편 장삼은 친아들의 이름도 혜룡을 따라 소룡이라 짓고 차별하지 않고 길렀는데 변씨는 그게 더욱 화가 났다. 소룡은 자랄수록 혜룡의 뛰어난 용모와 능력에 비해 너무 부족한 티가 났기 때문이다. 변씨는 혜룡을 어떻게든 집에서 내쫓고 싶었지만 늘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다 혜룡이 13살이 되었을 때 장삼은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혜룡이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소용없었다. 장삼은 혜룡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어찌 널 두고 눈을 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해룡아, 부디 몸 조심하거라. 내가 죽으면 속 좁은 네 어머니가 해코지하려 하겠지만 내 못난 아들 소룡을 버리지 말아다오.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해룡은 장삼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했다. 장례가 끝나자 변씨는 이제 해룡을 종처럼 부리며 밥을 굶기고 구박했다. 그래도 해룡은 공손히 따르며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 변씨는 친아들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면서 해룡에게는 밤새 방아 찢는 일을 시켰다. 방아를 찢다 너무 추워서 해룡이 잠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얼음장 같은 바닥에 덮을 이불 한 장 없었다. 해룡은 덜덜 떨면서 웅크리고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방안이 대낮같이 밝아지더니 한여름처럼 더워졌다. 해룡은 깜짝 놀라 방안을 둘러보았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웬 방울이었다. 우와, 이 신기한 방울이 어디서 나타났지? 아무래도 이 방울이 방을 따뜻하게 만든 것 같아. 해룡은 기뻐하며 오랜만에 곤하게 잠을 잤다. 그런데 그 시각 변씨는 갑자기 방이 너무 추워져서 잠에서 깼다. 밖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고 세찬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변씨는 틀림없이 해룡이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해룡이 있는 사랑방문을 조금 열어보았다가 깜짝 놀라 말했다. 웬일인지 해룡은 옷을 다 벗어던지고 태평하게 자고 있었어. 자세히 살펴보니 해룡이 있는 사랑채의 눈은 다 녹아 있었고 모락모락 더운 김까지 났다. 게다가 자신이 시킨 방아도 다 찧어서 곡식을 그릇에 담아 놓았다. 아니, 저것이 무슨 요술이라도 부리나? 잠깐, 저놈이 진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잖아. 처음부터 요괴가 어린이로 둔갑해서 죽은 남편을 속인 거 아냐?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이 집에 들어와 있지만 이대로 두면 언젠가 우리 모자를 해치고 말 거야. 변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루라도 빨리 해룡을 내쫓거나 죽이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오랫동안 버려둔 집안의 땅을 떠올렸다. 깊은 산속이라 호랑이가 들끓어서 버려졌는데 해룡을 그곳에 보내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에휴, 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려졌구나. 호랑이가 많다고 해서 묶어둔 땅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라도 읽어야 살 것 같구나. 해룡아, 네가 좀 갔다 올 수 있겠니? 예, 다녀올게요, 어머니.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해도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겠지요. 해룡이 선선히 농기구를 챙겨나가자 변씨는 뜰 듯이 기뻤다.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자 해룡은 호랑이를 2마리나 잡아 끌고 왔다. 실은 해룡을 따라간 방울이 대활약을 펼친 것이었다. 집채만 한 호랑이들을 들이받아 한 방에 때려 눕히고 이리저리 땅을 굴러다니며 밭도 다 갈아 놓았다. 고맙다, 방울아. 이번에도 날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해룡은 거듭 감사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방울은 사라지고 없었다. 변씨는 호랑이까지 잡아온 것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해룡을 칭찬하며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해룡이 잠든 사이 아들 소룡과 함께 죽은 호랑이들을 끌고 가 현감에게 상금을 받았다. 자신들이 직접 잡았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변씨 모자가 돈을 들고 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웬 도적대가 그 앞을 막아섰다. 도적대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모두 빼앗고 변씨 모자의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어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이 모든 게 방울이 요술로 벌을 준 것이었는데
변씨 모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았다. 해룡에게 구출된 후에도 그를 계속 구박했는데 해룡은 방울의 위로를 받으며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년 후 큰일이 일어났다. 초롱이 밖에서 놀다가 우연히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다. 변씨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다 소룡을 집안 깊숙이 숨기고 해룡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했다. 보졸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변씨는 바락바락 소리 질렀다. 서울룡이가 아니고 저놈이 죽였어. 이놈아, 네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어린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냐. 날벼락 같은 누명의 해룡은 기가 막혔지만 자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다. 죽은 장삼의 부탁대로 동생 소룡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이다. 아, 돌아가신 아버지께 약속했잖아. 내가 소룡이를 지켜야 해. 해룡은 그냥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하고 즉시로 끌려가 목에 큰 칼이 씌워진 채 목에 갇혔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눈부신 금빛이 그의 몸을 휘감았고 밤이 되자 빛이 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사도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에게는 아주 귀한 새 살배기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해룡에게 곤장을 치를 때마다 자지러지게 울어대서 형벌을 멈추겠다고 했다. 게다가 매일 밤방에서 사라져 해룡의 옥사로 들어가 놀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간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어린아들이 해룡을 무척 좋아하며 옥사를 떠나려 하지 않자 사도는 할 수 없이 해룡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별에 머물도록 하고 좋은 음식과 옷을 내주며 자기 아들을 잘 살펴달라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변씨와 소룡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해룡이 마음을 받고 사실을 실토하는 날에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근을 없애기 위해 변씨는 꾀를 내어 해룡을 찾아갔다. 해룡이 옥에 갇힌 후 처음으로 면회를 간 것이었다. 고생이 많구나, 해룡아. 근데 이를 어쩌니? 외숙부의 병이 아주 위중하시다더구나. 나와 소룡이가 지금 가봐야 하는데 우리 집을 그냥 비워둘 수도 없고 사도에게 좀 말씀드려서 오늘 밤은 해룡이가 집에 와서 자도록 해라. 예, 어머니, 사도께 허락을 받아볼게요. 해룡은 또 변씨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 그런데 그날 밤 해룡이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사이 갑자기 큰 불이 났다. 거센 불길이 집안을 삼켰지만 해룡은 방울의 도움으로 옷자락 하나 불타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번에도 변씨 모자의 지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 천지 신명님, 어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해룡은 하늘을 보며 탄식했다. 그리고 한참을 통곡한 후 이젠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길러준 은혜를 갚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부질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룡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났는데 곁에는 늘 방울이 있었다.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어디선가 나타나 그를 지켜주었고 위로해 주었다. 방울아, 이제 내 곁에는 너뿐이구나. 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자 방울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길을 인도했고 해룡은 그 뒤를 따라갔다. 여러 고개를 넘어 한참을 걸어가던 해룡은 잠시 바위에 앉아 쉬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천지를 울리는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다. 온몸에 금빛 털이 숭숭 있고 머리에 큰 뿔이 달린 돼지 요괴였는데 벌겋고 커다란 입을 크게 벌리고 해룡에게 달려들었다. 해룡이 놀라 비명을 지르자 얼른 그 앞을 방울이 막아섰다. 그러자 요괴는
대신 방울을 집어삼키고 골짜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 방울이가 나 대신 죽었구나. 해룡은 어쩔 줄 몰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그대는 어찌 금을 구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가? 어서 가서 금영을 구하라. 금영이라면 금방 올게. 내가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지. 방울이 덕분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가서 구해야 해. 해룡은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요괴가 사라진 골짜기로 뛰어내려갔다. 골짜기 안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천지를 분간할 수 없었는데 해룡은 조심스럽게 기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다 갑자기 밝은 빛과 함께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커다란 돌다리가 나왔고 그 너머에 금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대궐이 있었다. 금돼지 요괴가 신선처럼 살고 있는 집이었다. 해룡은 그 앞에 서서 서성이며 고민했다. 요괴와 싸울 무기가 없었기에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 방울을 구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갑자기 대궐문이 열리고 여인들이 밖으로 나왔다. 해룡은 놀라 얼른 몸을 숨겼다. 여인들은 피 묻은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시냇가에서 빨래하며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야기했다. 아유, 요괴의 대항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피를 많이 토한 걸까? 그렇게 신통력이 뛰어나서 당할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요괴도 약점이 있는 걸까? 에휴, 우린 언제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한 여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실은 공주님이 어젯밤에 좋은 꿈을 꾸셨는데요. 하늘에서 신선이 나타나 오늘 귀인이 우리를 구하러 올 거라고 하셨대요. 정말? 정말?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룡은 모습을 드러냈다. 놀라지 마시오. 난 요괴를 죽이러 온 사람이오. 요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여인들은 깜짝 놀랐지만 정말 귀인이 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궐 안으로 안내했다. 금돼지 요괴는 으리으리하게 꾸민 침전에 누워 있었는데 뒤척거리며 심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해룡의 침입을 알아채고 당장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왈칵 피를 토하며 넘어졌다. 요괴를 쉽게 물리칠 절호의 기회였는데 해룡은 아직 빈손이었다. 그때 갑자기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이 나타나 벽에 걸린 보검을 쳐주었다. 이 검을 쓰세요. 해룡이 그 보검으로 즉시 괴물의 목을 찌르자 금돼지 요괴는 피를 쏟으며 널브러졌다. 해룡은 때를 놓치지 않고 얼른 쓰러진 요괴의 배를 갈랐다. 그러자 금방울이 또르르 굴러나왔다. 방울아,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야. 해룡은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다. 그런데 그때 보검을 전해주었던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전 금성공주라고 합니다. 궁궐 후원으로 달구경을 나왔다가 시녀들과 함께 요괴에게 납치되었어요. 그동안 이곳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 왔는데 이렇게 저와 시녀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해룡은 깜짝 놀랐다. 금성공주라면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몇 달 전 갑자기 궁궐에서 사라져서 나라의 공주를 찾는 방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는데 실은 돼지 요괴에게 납치된 것이었다. 금성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빨리 요괴의 소굴에서 벗어나 궁궐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해룡 혼자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공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까운 고을 사토께 알려서
공주님을 모실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있다가 또 요괴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금성공주가 불안해하자 해룡은 방울을 소개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금방울이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 아이의 굉장한 신통력 덕분에 저도 요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방울은 또르르 굴러서 금성공주에게 안겼다. 주인님, 나와라. 주인님? 아이고, 무슨 일이신가요, 도깨비님? 준장 나오라니까 왜 또 책장수냐? 아이, 참, 제가 노가리 사랑 공식 대변인 뭐 비슷한 역할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번 영상 때문에 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고전소설 금방울전이 워낙 스펙터클하고 사건 사고가 많아서 또 입으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해룡이는 무슨 고난을 그리도 많이 당하는지 나 같으면 진작에 그 못된 변신 모자와 한바탕하고 집을 나오고 말았을 겁니다. 게다가 금돼지 요괴는 또 뭡니까? 요새 금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데 웬 금이 그리 많이 나오는지 금방울의 금돼지에 아이고 내 답할 금반지도 하나 없는 내 천량한 신세여. 김영전 기녀과부는 초자연적인 사건과 인간의 도덕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이다. 과부 마크씨는 효성과 선함을 지닌 인물로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지켜 금령 구슬의 도움을 받으며 보답을 받는다. 해룡은 역경과 시련을 겪지만 언제나 올바른 행동과 용기를 지켜 결국 신비한 힘의 보호를 받고 황금 돼지 요괴를 물리치며 공주를 구한다. 이 이야기는 선행과 덕행이 반드시 보답을 받고 악행은 결국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효성, 인내, 용기와 같은 덕목이 진정한 힘과 성공의 바탕임을 일깨워준다.